2021년 10월에 공백이가 읽은 9권의 책, 그 중에 3권의 스페셜픽 도서를 지금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공백입니다. 모두 잘 지내고 계셨나요? 이렇게 새로운 달에 또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이 월말 정산 영상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2021년 10월에 공백이가 읽은 9권의 책, 그 중에 3권의 스페셜픽 도서를 지금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네, 첫 번째 책입니다. 정말 유명한 책이죠. 에밀 아자르의 책 자기 앞에 생입니다. 이 책은 제가 워낙 좋아하는 책이어서 이번에 한 3번째로 다시 읽는 책이었어요. 이 책의 화자는 한 10몇 살 정도 되는 어린 아이거든요. 이름이 모모인데 이 친구는 아주 낡은 아파트에서 다른 버려진 아이들 혹은 맡겨진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돌보는 것은 이제는 너무 늙고 병들어 버린 로자 아줌마라는 인물이에요. 이 소설은 모모가 성장하는 과정을 볼 수 있는 그런 소설이기도 하고, 모모와 로자 아줌마가 살고 있는 이 벨베라 낡은 아파트, 거기에 함께 살고 있는 이 주변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소설이기도 합니다. 이제 막 어린이 시절을 거쳐서 어른이 되어가려는 모모와 나이 들고 죽어가는 인물들의 조화를 보여주면서 인간의 생과 사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하는 소설이기도 해요. 제가 좀 사는 게 약간 팍팍하다고 느껴질 때, 그리고 뭐 나이 드는 게 괜시리 좀 서럽게 느껴지고 이럴 때마다 이 책을 좀 꺼내보거든요. 이번에도 이 책 다시 읽으면서 이 책 속에 있는 아주 친절한 그 캐릭터들에게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 소설에 나오는 모든 등장인물들은 사실 되게 주변인들이에요. 사연 많고 뭐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서로에게 너무너무 선하고 친절해요. 서로 자기 일처럼 돕고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 소설에서 가장 유명한 문장이 할아버지, 사람은 사랑 없이 살 수 있나요? 사랑해야 한다, 이런 문장인데, 저는 이번에 이 소설 읽으면서 그 사랑이라는 단어 안에서 약간 친절과 어떤 선함, 연민과 연대 같은 걸 함께 느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독서하는 내내 정말 따뜻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책은 제가 당연히 스페셜픽으로 꼽아야 할 만큼 사랑하는 책이기는 한데요. 제가 이번에 재독한 책이라서 스페셜픽 목록에서는 잠깐 빼두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정말 좋아하고 아끼는 책이니까 많은 분들이 이 책 자기 앞에 생을 한번 따뜻한 마음으로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음 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스페셜픽입니다. 이번 달 내내 정말 저를 사로잡았던 작가의 책입니다. 가즈오 이시그로 책이고요. 남아있는 나날입니다. 아니, 사실 이 가즈오 이시그로의 책은 이제는 뭐 고전이라고 불릴 수 있을 만큼 워낙 유명한 책인데다가 이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탔던 그 시기에 정말 붐이 일었던 책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상당히 늦게 이 작가의 책을 읽게 된 거죠. 그러고서는 이제 아주 뒤늦게 열광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남아있는 나날이라는 소설의 주인공은요, 스티븐스라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영국 귀족의 집사로 일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이 집사라는 직업에 대한 자부심과 소명의식이 엄청나요. 아버지 때부터 대를 이어서 해오고 있는 일이기도 하고요. 정말 자신의 인생을 바쳐서 주인을 모시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인물인 거죠. 소설은요, 이 스티븐스가 갑작스럽게 여행을 떠나면서 시작이 됩니다. 집사로서는 흔치 않게 일주일간의 여행 기회가 찾아왔는데, 그는 이 여행길에서 과거에 자신과 함께 일했던 여성 켄턴을 찾아가 만나기로 합니다. 이 스티븐스와 켄턴은요, 뭔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약간 애매한 감정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여요. 스티븐스는 이 여행길에서 계속해서 자기의 과거를 돌아보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소설이 현재와 과거를 넘나들면서 진행이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스티븐스라는 인물은 집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엄청난 자부심과 소명의식을 갖고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스티븐스가 놓치게 된 것들이 있거든요. 혹은 자신이 잃어버리고도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있었던 일들, 자신도 모르게 잘못해왔던 일들이 있어요. 독자는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면서 이러한 스티븐스의 인생을 따라가 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인간으로서 의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내 인생에서 내가 놓친 거는 뭐고, 취했던 것은 무엇이며, 또 남아있는 인생엔 뭐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보게 되는 책이에요. 이 남아있는 나날은요, 제가 몇 번이고 다시 스페셜픽으로 꼽고 싶을 정도로 정말 여운이 길고 깊은 책이었습니다. 이 단 한 권의 책으로 이 작가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듯한 느낌이었고요. 이 가즈오 이시그로의 매력에 대해서는 다음 책을 연달아서 소개하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저는 이 버전으로 책을 읽었는데요. 이게 후에 미ንም삽 세계문학전집 그 디자인으로도 나오기도 했고, 요 디자인으로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여러 가지 버전이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두 번째 스페셜픽 가즈오 이시그로의 책
나를 보내지 마와 함께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요, 장르로 따지면 SF 소설일 거예요. 그런데 정말 너무 인간적이고 애틋한 느낌을 주는 SF 소설입니다. 이 소설은 아주 평화로워 보이는 한 학교를 배경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기숙학교에서 자란 3명의 인물, 캐시, 토미, 루스의 이야기가 중심이 돼요. 초반에는 이 아이들의 그냥 평범한 성장소설 같거든요. 그런데 읽다 보면 뭔가 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게 돼요. 사실 이 학교의 아이들은요, 장기 기증을 위해서 태어난, 장기 기증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입니다. 일정 나이가 되면 학교 밖으로 나가야 하고요. 밖에서는 계속해서 장기 기증을 하면서 살다가 죽어야 될 운명을 가진 아이들이에요. 이런 설정 아래서 작가는 인간 존재의 존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가 외면하려고 하는 이 아이들의 어떤 인간성, 감정, 감각, 사연에 집중하고 있는 거죠. 이게 참 묘했는데 사실 모든 소설이 인간의 어떤 감정과 사연을 다루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소설은 그 농도가 되게 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쉽게 말하면 이 인물들이 너무 사람다운 사람인 거예요. 근데 외부적으로 이 아이들은 그냥 장기 기증을 하기 위해 태어난 클론인 거죠. 이 낙차가 읽는 이로 하여금 엄청나게 큰 감정을 자아냅니다. 제가 지금 가주의식으로의 소설을 2편을 연달아서 소개해드렸는데요. 제가 읽으면서 느꼈던 특징들은 이래요. 일단 작가가요, 과거와 현재 시점을 오가면서 소설을 쓰는데 이 방식이 정말 유려합니다. 독자 입장에서 하나도 헷갈리지 않게, 집중력을 잃지 않게, 그러면서도 분명하게 캐릭터들의 역사를 다 하나하나 따라가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부침을 겪으면서 독자가 이 캐릭터들에게 아주 감정적으로 깊게 몰입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또 하나 가주의식으로의 특징이 제가 이 2 책을 읽으면서 줄을 거의 안 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문장 하나가 탁 튀어나와서 사람을 훅 하고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 이 소설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끈끈하게 사람을 단단하게 얽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틈이 없이 동화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그런 감각들도 너무 재밌고 행복했고요. 그리고 2 소설 모두가 굉장히 슬로우 스타터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평범하게 읽기 시작해요. 그냥저냥 읽다가 뭔가 중반부가 넘어가면서 시야가 차차 넓어지고 소설 메시지의 핵심에 다가가는 것 같고 어느 순간부터 이제 헤어나올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려요. 이 완급과 몰입감도 저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이번 달에 우연히 그냥 이 가주의식으로의 책을 골라 집었다가 정말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거든요. 되게 오랜만에 독서하면서 어떤 희열을 느껴봤던 것 같아요. 와, 진짜 재밌다 이러면서.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께 이렇게 전달을 해드리면서 많은 분들이 가주의식으로의 책을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자, 2권 연달아 스페셜픽 소개해드렸고요. 다음 책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다음 책입니다. 정혜윤 작가님 책이고요. 삶을 바꾸는 책 읽기예요. 독서법, 독서론 책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책과 관련된 질문 하나하나가 이 책의 한 챕터를 이룹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먹고 살기도 바쁜데 언제 책을 읽나요? 책이 쓸모가 있나요? 읽은 책을 오래 기억하는 법이 있나요? 이런 질문들이 챕터 하나하나에 쭉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 이 질문들은 정말 독서 기술에 관련된 질문으로 보이죠. 하지만 이 책에서는요, 어떤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질문들을 경유해서 인간의 삶과 사랑을 좀 돌아보게 만들어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기술적인 독서법에 대한 해답을 얻고 싶었던 분들이 이 책을 읽으면 아니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독서 기술에 대한 답을 주는 책은 아니라는 거. 그 질문이 근본적으로 어떤 삶을 향하고 있는지를 보게 해주는 책인 것 같아요. 굉장히 먼 길을 돌아가면서 쓰여진 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읽는 입장에서도 급하지 않게 나도 천천히 함께 이야기를 들으면서 돌아간다 하는 느낌으로 읽으셔야지 끝까지 잘 읽으실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요. 이 책은 제가 온라인 서점 들어가서 분류를 보니까 자기계발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읽는 분들께서는 이 책을 자기계발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에세이, 인생론 이렇게 생각하고 너그럽게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혜윤 작가님의 삶을 바꾸는 책 읽기였습니다. 네, 다음 책입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은유 작가님의 인터뷰집이고요. 있지만 없는 아이들입니다. 미등록 이주 아동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있는 책이에요.
미등록 이주 아동, 즉 외국인인 부모를 따라서 한국에 들어왔거나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체류 자격이 없는 아이들을 말합니다. 이 아이들은 어렸을 때는 한국에서 한국의 문화를 배우고 언어를 배우면서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자라나요. 그러다가 성인이 되는 만 18세가 되면 본국으로 추방당하게 됩니다. 사실 제가 본국이라고 말했지만 본국이라는 말도 좀 이상한 거예요. 부모의 고향으로 간다는 건데 아이들은 한국에서 태어났거나 한국에서 거의 모든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본국의 언어도 모르고 문화도 모르고 아무런 연고도 없는 상태인 거니까요. 이 아이들은 말 그대로 미등록 상태에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삶에 굉장히 많은 제약을 받습니다. 원서를 써서 대학에 진학하거나 국가시험을 볼 수도 없고요. 온라인으로 회원가입을 하거나 메일 주소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무언가를 사거나 예매하는 평범한 일들도 할 수가 없어요. 특히 요즘처럼 이 QR 체크인이 일상화되어 있는 시기에서는 그냥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하나 먹는 것조차 이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까다로운 일이 됩니다. 즉 이 아이들은 현실의 거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대단히 많은 제약을 받고 있고 미래에 대한 그 어떤 설계도 할 수가 없는 상태라는 거죠. 이 책이 출간되고 난 다음에요. 제가 책을 읽기 전에 그 댓글창을 계속 유심히 봤어요. 미등록 장기 체류자들에 대한 찬반 의견이 아주 거세게 맞서고 있었는데 반대 의견은 주로 그런 의견이었죠. 뭐 불쌍한 건 알지만 불법인데 다 받아주면 어떡하냐. 저거는 아이들 잘못이 아니라 부모 잘못이지. 가엾다고 외국인 노동자를 다 받아주면 우리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류의 말들이었거든요. 이런 의견들을 보면서 저도 사실 즉각적으로 감정적으로는 왠지 화가 난다, 동의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와 관련해서 반대 의견을 펼치기에는 저도 또 아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제대로 알아봐야겠다, 제대로 이야기를 들어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선택한 책이 바로 이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이주아동 본인, 그리고 부모, 활동가, 변호사들과의 심도 있는 인터뷰를 통해서 당사자들의 깊은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게 해줍니다. 어떤 찬반 논쟁에 앞서서 일단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거, 이 사회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파악해보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가진 많은 분들이 이 책을 또 함께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은유 작가님의 인터뷰집 있지만 없는 아이들이었습니다. 네, 이번 달 저의 세 번째 스페셜 픽입니다. 김초엽, 김원영 작가님의 사이보그가 되다입니다. 이거는 제가 읽으면서 읽자마자 요거는 그냥 무조건 스페셜 픽이다 라는 직감을 아주 강하게 받은 책이었습니다. 분류로는 사회학 그리고 그 중에서도 장애학 분야에 속하겠네요. 이 책의 내용이 너무 좋기도 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아서 어떻게 좀 간결하게 소개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 이 얘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갖 신기한 최첨단의 기술이 하루가 멀다 하고 등장하고 있는 시대죠. 이러한 기술의 세상에서 장애인의 몸은 아주 자주 보완과 개선의 대상으로 여겨집니다. 인간의 몸과 과학 기술이 만나서 뭔가 새로운 미래를 그려보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떤 가능성을 상상해야 되며 그 와중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게 해주는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이 책을 통해서 정말 다양한 배움을 많이 얻었지만 제가 특히 인상 깊었던 부분은 이런 부분들이에요. 우리는 흔히 비장애인을 디폴트 값으로 놓고 세상을 바라보기가 쉽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능에서 결함을 가진 장애인은 당연히 불편할 것이며 당연히 이 결함을 제거하는 기술이 발달해야지 이상적일 것이며 모든 장애인들이 그 결함을 제거하기를 원할 것이며 그 이상적인 미래 기술이 찾아올 때까지 우리는 참고 기다려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시대의 장애학 그리고 이 책에서 말하는 이야기는 이와 다릅니다. 발전하고 있는 이 기술들이 실제로 장애인의 삶을 어떻게 개선하고 있느냐, 이 과정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이 있느냐, 이 기술들이 미래를 자꾸 약속하면서 현재 살고 있는 장애인들의 삶을 그리고 그들의 행복을 영원히 유예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지는 않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정상성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고유성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정말로 장애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신체적인 결함이 아니라 어떤 사회와의 관계, 타자와의 관계, 이런 것들이 아닌가 하고 생각해 볼 수 있게 도와주는 책이에요. 제 주변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최고의 책으로 꼽아주셨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100번 이해가 되는 책이고요. 정말로 제가 생각해 보지 못했던 다른 시선과 다른 관점을 알려주는 책이었어요. 두 분의 글솜씨도 너무 유려했고요. 이렇게 생각이 교차하는 지점에 우리가 더 많이 노출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의 담론을 좀 크고 깊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많은 분들께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입니다. 존재 자체가
제가 참 소중한 책이었어요. 많은 분들께 김초엽, 김원영 작가님의 사이보그가 되다를 추천해드리면서 다음 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책입니다. 레베카 솔릿의 책이고요. 이것은 이름들의 전쟁이다 입니다. 나온 지가 그래도 꽤 된 유명한 책인데 저는 이번에서야 이렇게 읽어보게 됐습니다. 분야는 사회과학, 사회비평책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 레베카 솔릿이 국내에서는 페미니스트로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책도 그것만을 다루고 있는 책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시기 쉽지만 이 책에서는 다른 다양한 문제들을 아주 폭넓게 다루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와 힐러리 클린턴을 둔 미국 대선 이야기는 물론이고요. 기후변화나 젠트리피케이션, 성차별, 인종차별, 국가적인 폭력 등에 대한 다양한 이슈가 담겨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대두되어 오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미국 대선도 그랬고 미투 운동도 그랬고요. 강경 진압으로 발생된 흑인의 인권 운동도 그랬고 월가 점령 운동이나 핵 발전소 반대 시위 여러 가지 문제가 담겨있는 책이지만 제가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냉소주의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런저런 이슈들을 거치면 사람이 곧잘 피로해지고 그러면 또 냉소주의에 빠지기 쉽잖아요. 아니면 분노에 휩싸이거나요. 뭐 정치인은 다 그래. 사람들은 다 원래 그렇게 사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지만 레베카 솔릿은요. 이런 냉소주의가 어떤 가능성들을 격추시킨다고 봐요. 무언가가 가능할 거라는 감각을 잃게 만들고 책임감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지적인 대화와 공공의 담론장을 막아버리는 일을 한다는 거죠. 이런 이슈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생각해 봐야 될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주 뜻깊은 책이었고요. 더불어서 저는 이 작가와 견해를 같이 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좀 통쾌하게 감탄하면서 재미있게 읽을 수 있었던 책이기도 했어요. 자, 지금까지 레베카 솔릿의 이것은 이름들의 전쟁이다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책 넘어가 볼게요. 네, 다음 책입니다. 조금 낯선 책일 수도 있겠어요. 클라리스 손의 SN은 페미니스트라는 책입니다. 사회학 책이고요. 그 중에서도 여성, 퀴어, 성과 관련된 책입니다. 제목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 책은 기본적으로 BDSM을 다루고 있는 책이에요. BDSM은 성행위의 여러 방식 중에 하나로 아마 많은 분들이 영화나 책, 드라마를 통해서 대략적으로는 접해보셨을 것 같아요. 다만 이 행위가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 적은 별로 없었다고 하죠. 저도 관련된 책을 본 거는 이 책이 처음이었고요. 이 책의 시작에서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이 BDSM이라는 행위 자체가 지배와 복종 행위가 포함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페미니즘과 부딪히게 되지 않나? 이것이 양립 가능한 것들인가? 라는 질문으로 책이 시작되는 거죠. 즉, BDSM을 추구하면 뭔가 페미니스트가 아니게 될 것만 같은, 뭔가 여성 해방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사람이 된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작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거쳤던 것 같고요. 성긍정 활동가인 클라리스 손이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들을 모아서 출간해낸 책인데요. 방금 말씀드린 그런 고민들 그리고 자신의 체험과 이론들이 굉장히 적절하게 섞여 들어가 있는 책입니다. 작가 본인의 혼란과 성장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공감하면서 어떤 타인의 속내를 가만히 들어보는 느낌으로 읽어보실 수 있는 책이에요. BDSM과 페미니즘 이슈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요. 동시에 퀴어라고 불릴 수 있는 다른 어떤 성적인 문화들에 대해서도 알아볼 수 있는 책입니다. 이 성에 대한 이야기는 비밀스러운 만큼 굉장히 쉽게 왜곡될 수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길을 잃지 않으면서 차분하게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고요. 또 뭐랄까요? 외롭지 않게 나와 같은 사람들도 있구나 생각하면서 살 수 있게 도와주는 책이기도 해요. 이런 혼란을 나 혼자 겪는 건 아니구나 이런 느낌이죠. 이 책은 이렇게 좀 두껍기도 하고요. 우리 정서나 화법에 맞지 않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크게 개의치 않고 아주 재미있게 도움받으시면서 읽어보실 수 있는 책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클라리스 손의 SN은 페미니스트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마지막 책 소개해드릴게요. 네, 이 책은 제가 이미 리뷰를 한 책이라서 아주 간단하게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출간된 트렌드 코리아 2022입니다. 2022년은 범의 해죠. 그래서 내년의 10글자 키워드는 타이거 오어 캣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 새로운 패러다임이 자리를 잡는 시기가 찾아왔는데 이 시기를 위기로 맞이할 것이냐 아니면 기회로 바꿀 것이냐 이런 질문이 담겨있는 키워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핵심이 되는 키워드는 나노사회였습니다. 언택트가 보편화되고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면서 우리 점점 개인 생활을 하는
시간이 늘어났죠. 사람들의 생활 패턴과 소비 패턴이 전부 개인화되면서 각각의 산업 또한 이 패턴에 발빠르게 맞춰 대응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해마다 이 책을 사보고 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더 눈길이 가더라고요. 사회의 변화 속도가 워낙 빠르기도 하고 어떤 말이나 키워드들이 치고 빠지는 속도도 신속해졌고요. 어떤 키워드가 한번 강화되면 그 영향력이 또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흐름을 늦지 않게 파악하기 위해서 늘 눈여겨보고 있는 책입니다. 제가 이 트렌드 코리아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몇 가지 트렌드 도서들, 경제 도서들을 소개해드리게 될 텐데 연말에 함께 차근차근 보고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트렌드 코리아 2022의 리뷰는요, 요 위쪽 링크를 통해 가시면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는 요 정도만 하는 걸로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공백이가 2021년 10월 달에 읽었던 9권의 도서, 3권의 스페셜 픽 도서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 달에는 뭔가 올해 묵혀왔던 책들을 꺼내서 읽었는데 이것들이 또 다 재밌어서 굉장히 흥미로운 한 달을 보냈던 것 같아요. 저는 11월 달에도 계속해서 좋은 영상들, 좋은 책 이야기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복이 여러분들 모두 멋진 책 많이 읽는 시간 보내세요. 공백의 책단장이었습니다. 안녕.